고1 자퇴하고 PC방 알바하다가 19살에 같은 PC방 알바 만나서 동거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49시간 방치하고 결국 때려 죽였습니다. 시신을 방치하고 계속 게임하다가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렸고요. 들통나게 생기니까 뭘 했냐? 아주 가증스러운 연기를 합니다. 어떤 연기냐? 그런데 재판에서도 반전이 계속 이어집니다. 살인 무죄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손수호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의 숨겨진 강력사건을 판결문에 기초해서 정확하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4년 경북 구미로 가는데요. 19살의 아빠가 된 21살 정모씨. 전기도 난방도 끊긴 버려진 집에서 26개월 아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날 전에도요. 엄마도 없는데 계속 애 혼자 놔두고 밤새 PC방 가서 게임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중독이었냐면 지금 판결문에 있던 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정도로 계속 얘를 방치했습니다. 그것도 2월 겨울 날씨, 심지어 전기도 끊겨, 난방도 끊겨, 청소도 안 된 빈집 49시간까지 방치합니다. 그러다 이 불쌍한 아이는 결국 아빠에게 맞아서 죽고 말았는데요. 더 놀라운 일은 이 아빠가 자신이 죽인 아기 시신을 한 달 동안 집 베란다에 뒀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다가 부동산에서 집 볼 사람 데려오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인근 빌라 화단에 버립니다. 더 화나게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시신을 버리러 가는 그 엘리베이터 영상을 보면은요, 시신 등 가방을 들고 나온 이 아빠, 엘리베이터에 있는 거울을 보면서 헤어스타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애 엄마가 애 버리고 가출했는데 아빠 혼자 기른 거는 고생한 일이죠. 그리고 또 애 버리지 않은 것도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내막이 있고 또 긴 사연이 있는데요. 참 들을수록 한숨이 나옵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판결문 내용 정확하게 소개해 드리겠는데 시간 순서대로 제가 재구성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21살 애 아빠 정씨,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냐? 고등학교 1학년을 중퇴하고요, 가출했습니다. 그리고 PC방 알바 등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러던 2008년 구미의 한 PC방에서 함께 일하던 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2009년 11월부터 동거를 시작하고요. 그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바로 이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임신 중에 두 사람은 그 PC방을 그만뒀고요. 그 후에 남편은 일정한 직업도 없이 살았고 아내가 회사 다니면서 번 돈으로 먹고 살았거든요. 그러다 아이가 태어났고요. 피고인의 엄마, 그러니까 아이의 할머니죠. 구미의 전셋집, 전세 아파트를 얻어둡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세 식구가 함께 살았는데 그런데 이 남자는요. 아내가 회사 야간 근무를 할 때 아이가 잠들면 집에 혼자 두고 밤새 PC방을 갔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갓난아이인데. 그래서 이 부부는 여러 차례 싸웠거든요. 아내가 2번이나 가출하는데 한 달씩 장기 가출을 합니다. 근데 이 아내도 아무리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도 갓난아이 놔놓고 버려두고 한 달씩 집을 비운다? 또 2번이나?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가출한 기간 동안 이 아빠는 아이를 직접 보거나 아니면 자신의 부모에게 부탁했어요. 방치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러던 2013년 11월 이 부부가 새로운 직장을 구하러 갑니다. 구미에 있는 한 PC방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PC방 사장이 이 부부를 불쌍하게 봅니다. 그래서 젊은 애들이 애 키우니까 이거 번갈아서 알바하는 조건으로 근처에 원룸을 얻어줍니다. 일종의 숙소 개념이기도 한 건데 거기서 세 식구가 살았거든요. 그런데 원래 집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의 엄마가 얻어준 그 전셋집 여기는 비어진 거예요. 공과금을 안 냈어요. 전기도 끊기고 난방도 끊긴 채로 이렇게 비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부부는요, 그 PC방에서 교대로 알바를 하며 살았는데 남편은 아침 9시부터 낮 4시까지 주간 근무, 그리고 아내는 새벽 2시부터 아침 10시까지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남편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또 데리고 오는 이런 일을 맡았는데 사실 이때까지는 양육 관련해서 큰 문제 없었다라고 판결문에 나와 있긴 합니다. 그런데 2014년 2월 24일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내가 그 PC방 사장하고 싸웠어요. 그리고 일을 그만뒀거든요. 그러니까 사장이 얻어둔 원룸에서 나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혼자 떠납니다.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카메라 렌즈 제조회사에 들어가서 그 회사 기숙사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남겨진 남자와 아이는 어디로 가냐? 남자의 부모 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저 애랑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오지 말라고 한 거예요. 야, 우리 형편도 어려워, 오지 마 라고 한 건데 사실 엄마 입장에서는 아파트 전셋집까지 구해준 거잖아요. 근데 그거 그냥 비워뒀잖아요. 야, 어떤 부부가 이거 반기면서 아유 알았다 와라 라고 하겠습니까? 결국 갈 곳이 없어진 이 피고인과 아이는요, 한동안 비워져 있던 구미의 그 아파트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금 안 냈어요. 그래서 전기 끊겼고 난방 끊겼고 2월 말 아직 춥잖아요. 청소도 안 돼 있었습니다. 위생 상태 당연히 불량하죠.
이거는 애가 너무 불쌍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뭐 여기까지는 젊은 남자가 뭐 능력도 없고 미래도 없고 뭐 배운 것도 없고 답답하지만 그래도 애 엄마 떠나고 혼자서 어른들 돌보느라고 고생하는구나, 본가 엄마한테도 거절당하고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는요, 그 빈집으로 돌아간, 비어져 있던 그 집으로 돌아간 바로 그날 오후 4시에 곧바로 이 아들을 혼자 집에 두고 나갑니다. 그리고 무려 49시간이 지난 그 다음 날 오후 5시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만으로 이틀 내내 26개월 아이가 전기도 없고 난방도 없고 이런 집에 혼자서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한겨울에 냉방에 혼자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만으로 이틀 동안. 이게 말이 되나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판결문에는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일일이 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이 표를 보면 더 이해가 되는데, 판결문에 있는 표잖아요. 남자가 아이를 두고 PC방에 간 내역입니다. PC방에 로그 기록이 다 남아있어요. 그래서 분 단위로 정확하게 기재가 된 건데, 빼곡하죠. 리그 오브 레전드, 롤이죠. 서든 어택, 아이온 이런 걸 했습니다. 자, 젊은 분들은 다 알만한 그런 아주 유명한 그런 게임들이고 중년도 많이 합니다. 자, 짧게는 8시간, 이게 짧은 겁니다. 그리고 길게는 28시간까지 한 번에 쭉 이어서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아이는 혼자서 추운 집에 버려져 있었던 거죠. 남자는 이후에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그때 자포자기 상태였습니다. 아내와 불화로 별거했죠. 믿고 따르던 지인 그 PC방 사장과 관계가 또 멀어졌죠. 부모가 안 도와주죠. 내 주변 사람 전부 다 나 떠나갔어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아이를 방치하면서 인터넷 게임에 빠져 살았다라고 스스로 털어놨는데, 하지만 설령 그렇다더라도 이런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돌 갓 지난 26개월 아이, 아빠가 나간 사이에 뭘 먹고 지냈냐? 굶었습니다. 26개월 아이가 뭐 밥 차려 먹어요? 뭐 라면 끓여 먹어요? 뭐 나가서 빵 사 먹어요? 못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남자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집을 오래 비운 건 맞는데요, 그래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집에 왔어요. 그래서 밥 먹였거든요. 이거 제가 기본적인 보호 양육을 소홀히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방임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좀 뻔뻔한 주장을 했는데, 당연히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학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쌍한 아이, 어떤 정도의 상태였냐? 당시에 할 수 있는 말이 엄마, 아빠, 뭐 고모, 그 정도만 할 수 있었다고 판결문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직 대소변을 못 가려가지고 기저귀를 차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발달 과정이 어느 정도인지 저는 사실 정확히 잘 모르겠어가지고 이것도 경험 있으신 분들 좀 알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기저귀를 찬 상태로 방치된 아이, 그런데 판결문에 굉장히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좀 믿기 힘든데, 혼자 방치된 26개월 아이가 스스로 기저귀를 갈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가능한 일인지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피고인은 이렇게 진술한 거예요. 2월 24일부터 아이가 죽을 때까지 저 빨래는 안 했습니다. 근데요, 아이가 스스로 기저귀 입고 벗었어요. 자, 더 끔찍한 거는 당시 아이의 건강 상태였습니다. 건강한 아이가 아닙니다. 판결문에 이런 내용까지 다 담겨 있거든요. 이 아이 2012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병원에 81회 갑니다. 급성 편도염, 급성 중이염, 급성 기관지염, 천식 이런 치료를 받는데, 물론 어린아이들 병원 자주 갈 수 있죠. 그리고 뭐 편도염, 중이염, 기관지염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불과 1년 반 사이에 81번 갔다? 이거는 대단히 많이 간 건데 건강하지 못했다, 이런 게 판결문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또 아내의 진술도 있습니다. 갑자기 열이 나서 눈이 뒤집히고요, 쇼크 와가지고 응급실에 간 적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물론 어릴 때 경기가 오기도 하죠. 뭐 건강해도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이 아이는 건강하지 못했던 아이예요. 자, 이런 아이를 전기도 끊기고 난방도 없는 집에 혼자 계속 두고 게임하러 간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문제의 그날 2014년 3월 7일 아빠는 전날 밤부터 새벽까지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잠자고 일어나가지고 분식집에서 분식을 사와가지고 먹인 건데, 그리고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 또 나가려고 합니다. 또 PC방, 또 게임하러 그렇게 가려는 건데, 그래서 아이한테 너도 자라. 오후 1시에 낮잠 자라고 해요. 자, 그런데 아이가 자지 않고 누워서 장난을 쳤습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자라고 바로 잡니까? 애들이 장난치지? 그런데 이 피고인 아빠는 순간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때리는데요, 오른손 손날로 누워있는 아이의 명치를 내리칩니다. 한번 내리치자 아이가 숨을 헐떡이면서 제대로 호흡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26개월인데. 그런데도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방법으로 명치를 연달아 내리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는데요.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이랬대요. 당시에 아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래서 숨을 거칠게 헉헉거리다가 축 늘어졌고 그 후에 다시 또 숨을 고르게 쉬는 것 같다가 다시 거칠게 쉬더니 조금 있다가 축 늘어져가지고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다 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 아빠는 신고도 안 하고 응급조치도 안 하고 검색을 합니다. 오후 1시 56분 휴대폰으로 쇼크 상태라는 단어를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2시 14분부터 저녁 6시 반까지 이런 내용들을 쭉 검색을 했는데요. 이것이 판결문에 실린 표 내용을 그대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자, 내용 보면은 사망 직후인 2시경부터는 유아 살해 관련된 단어들을 검색을 하죠. 그런데 아이가 죽은 지 약 3시간 후인 오후 5시 이때 피고인 이 아빠 또 PC방 갑니다. 아이 죽었는데 방치하고 PC방 갔거든요. 시신, 자기가 죽인 아이 시신 침대에 그냥 두고 간 거예요. 그리고 PC방 사장을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직장 구했고요. 아이는 저희 엄마 아빠 집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당연히 거짓말이죠. 그런데 불안했나 봐요. 6시경에는 고통 없이 죽는 방법을 검색합니다. 내용들을 보면은 뭔가 정말 죄책감, 낭패감, 후회 이런 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준비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는 염두에 두고 검색까지는 했을 수 있죠. 이거 보면 뭔가 좀 측은한 생각 들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부터 다음날 오후까지 또 밤새 게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예 집을 나갑니다. 그래서 PC방, 찜질방을 전전하는데 그러다가 돈이 떨어지니까 그때 집에 와요. 왜 오냐? 집에 있는 냉장고, 세탁기, 중고로 팔자. 이거 가지고 또 PC방 가자.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11일 만인 3월 18일에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안방 침대에는 부패한 상태로 방치된 아이 시신이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이거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그 옆에 달 수는 없잖아요. 자기 잠자야 되니까 아이 시신을 담요로 말아가지고 베란다에 내뒀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또 PC방에서 게임하다가 또 아파트 들어와서 자고 이런 생활을 반복해서 한 건데 이 남자는 그러면서도 엄마와 삼촌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또 거짓말을 또 태연하게 해요. 제가 LG 협력업체 기숙사에서 지금 있거든요. 아이랑 같이 있어요. 근데 생활비 부족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을 해서 삼촌으로부터 10만원, 20만원 이렇게 합해서 30만원 송금 받고요. 엄마도 아들한테 생활비를 보내줍니다. 얼마를 보냈냐? 3만원 보냅니다. 3만원. 이게 정말 돈이 없던 건지 아니면 아들이 정말 밉고 화나고 짜증나고 또 며느리까지 도망가고 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주고 싶지 않은데 안 줄 수가 없으니까 이게 주나마나 한 걸 준 거냐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판결문에는 그런 내막까지는 없고 엄마는 3만원 보냈다는 내용만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남자는요 별거하던 아내 그러니까 아이 엄마하고 카톡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는 할머니 집에 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후에 아이 엄마가 질문을 했는데 답을 안 합니다. 그러다가 4월 2일에 카톡 계정을 삭제합니다. 이거 좀 이상하죠? 네, 그래서 이 아내가 4월 4일에 경찰에 신고합니다. 제 남편이요 아이 데리고 가출했어요 라고 가출 신고했는데 그리고는 남자가 자주 가던 PC방으로 직접 찾으러 다녔습니다. 연락이 안 되니까요. 자, 그러던 4월 10일 저녁 남자가 집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자물쇠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역시나 엄마가 이 아들을 마땅치 않게 본 거예요. 그 집 있잖아요. 이거를 부동산에 내놓으려고 생각해서 자물쇠를 바꾼 겁니다. 아들 못 들어가게 한 거죠. 자, 그러자 남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큰일 났다. 이거 사람들이 여기 집 보러 오면 시신이 발견될 건데 그냥 둘 수 없다. 처리하자. 그래서 작은 방 창문을 깨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밤이 지나서 다음날 아침 9시 38분 베란다에 있던 아이 시신을요 100리터짜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분홍색 비닐 가방에 넣었고요. 그리고는 아파트에서 1.5km 떨어진 빌라로 걸어가서 그 빌라 화단에 버리고 돌아왔습니다. 이때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보면은요 남자 영상 그 모습 찍혔거든요. 시신 들고 있으면서 거울 보고 머리 단장합니다. 헤어스타일 정도는 합니다. 이렇게 시신을 내다 버리고 와서 그 다음날 밤 9시에 PC방에서 계속 게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아내가 왔습니다. 미리 얘기해놨어요. PC방 직원한테 우리 남편 오면 좀 연락 좀 주세요. 연락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 어딨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자 태연하게 또 거짓말을 해요. 24시간 어린이집 맡겨놨어 라고 했지만 거기 어디야? 전화번호 알려줘. 이름 알려줘. 전화했더니 당연히 거짓말 탄로나죠. 그래서 정말 어딨어? 라고 재차 추궁을 하니까 또 둘러대요. 저기 내가 예전에 그 동거했던 여자 그 집에 맡겨놨어. 그래서 이 애엄마는 믿을 수 없잖아요. 가자. 찾아보자 라고 해서 대구 대명동으로 가가지고 그 예전 동거녀 집을 찾아갔지만
그 집을 못 찾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남자가 들통나게 생기니까 뭘 했냐? 털어놓은 게 아니라 아주 가증스러운 연기를 합니다. 어떤 연기냐? 그 근처에 있던 파출소에 들어가요. 그리고는 울면서 아이 사라졌다. 우리 아이 없어졌어요. 찾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바본가요? 경찰이 보니까 이 남자가 너무 수상한 거예요. 그래서 추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또 이상한 말을 해요. 제가 사실 지하철 1호선 동대구역에서 애랑 함께 노숙하다가요. 애 잃어버렸어요. 애 사라졌어요. 이렇게 말을 바꿨는데 그런 내용으로 진술조서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한번 또 말을 또 바꿔요. 구미대교에서 저 애랑 함께 투신했는데 저는 헤엄쳐 나왔고요. 아이는 모르겠어요. 라는 내용까지 있었거든요. 이상하잖아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경찰이 계속 추궁을 했습니다. 그러자 결국은 자백을 한 거죠. 그리고 시신 유기한 장소 알려줘가지고 경찰이 갔습니다. 그 빌라 화단에서 쓰레기 봉투 안에서 부패가 진행된 아이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부검했더니 외상이 없어요. 그리고 굶어 죽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위 속에 내용물이 있었어요. 죽기 전에 뭘 먹었던 상태인 거죠. 그걸 계속 추궁하자 드디어 다 털어놓습니다. 사실 굶겨 죽인 게 아니고요. 명치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더 추궁하니까 사실 입이랑 코도 막았어요 라고 했지만 법정에서는 다시 그건 아니고 명치만 때린 겁니다 라고 진술을 계속 바꿨습니다. 자, 결국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죠. 이렇게 기소가 됐고요. 1심은 살인죄를 인정해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명치를 때리고 입과 코를 막아서 죽였다고 본 건데 하지만 또 반전이 있어요. 2심에서 재판 결과가 크게 바뀝니다. 살인, 무죄, 그리고 나머지 혐의만 인정돼가지고 징역 5년으로 크게 내려갑니다. 자, 좀 이상하죠? 그래도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이 이걸 또 다시 파기환송합니다. 아니, 살인 가능성 있어 보이는데 다시 잘 봐라. 이런 취지였는데 그리고 다시 열린 2심 파기환송심에서 살인죄 인정했냐? 안 했습니다. 살인죄는 결국 최종적으로 인정되지 않았고요. 최종 판결은 폭행치사, 때렸는데 죽었다.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다 라고 보고 징역 8년형이 선고되고 이게 확정됐습니다. 당시 법정 공방이 대단히 치열했는데 이거는 좀 길어서 생략을 좀 하고요. 판결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 추위와 배고픔, 외로움 속에서 감내하기 어려운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만 하였고 죽어서도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겨 내버려지는 참담한 지경에 처하였다. 다만 비교적 어린 나이에 아버지로서 책임을 지게 돼서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점, 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소년보호 처분만 있었고 형사처벌은 없었던 점, 나이가 어리잖아요. 어린 나이에 범행을 저질러가지고 보호 처분 받은 거지 나이 많으면 또 다른 전과 생기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에 대해서는 보호자로서 책임 통감하고 또 향후 명복을 빌면서 참회의 삶을 살 것을 다짐하고 있다. 게다가 피해자의 엄마이자 피고인의 아내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유리하게 봤습니다. 자, 이렇게 징역 8년이 확정됐고요. 이게 2014년이었거든요. 범행 벌어진 게. 만기 출소했으면 2022년경에 이미 출소한 상태였을 거고요. 가석방, 이미 그 전에 가석방 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2014년 구미에서 벌어진 PC방 가려고 26개월 아들을 때려 죽인 21살 어린 아빠 사건 판결문 살펴봤습니다. 불편하고 좀 괴로운 사건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막을 수 있고 또 알아야 피할 수 있고 또 알아야 대비책을 또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가정 내의 폭력 사건, 특히나 저항할 힘도 없는 이렇게 아주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한 부모의 폭력을 소개할 때 좀 마음도 굉장히 좀 무거워지고 그리고 또 이 부모의 자격이 뭐냐, 낳기만 한다고 다 부모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건의 판결문에 기초해서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이 어디인지 한 번쯤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대한민국의 숨겨진 강력 사건을 판결문에 기초해서 정확하게 계속 소개해 드리겠습니다.